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댓글들 보면은 똑같은 항암제를 나는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듣는데 나는 왜 안 듣냐, 이런 댓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똑같은 약을 써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은 약이 잘 듣고 잘 안 듣는지, 그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하여서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람마다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이 약이 모든 사람에게 잘 듣는다면 저희 채널 이름처럼 암 정복의 시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암이라는 녀석이 본인을 굉장히 생존하려는 그런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의 이 기전을 다 쏙쏙 피해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소개를 했던 엔허투 있잖아요. 이 엔허투의 임상 연구 결과, 여기서도 객관적 반응률이 52.9%입니다. 그 뜻은 47%의 환자들은 이 약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결국은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차이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하라는 거 제가 이렇게 다 했고 부작용을 견디면서 썼는데 저는 왜 안 듣는 건가요? 사실 그럴 때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슬퍼하고 공감하곤 하죠. 근데 진짜 혁신적인 약인데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이면은요, 굉장히 잘 듣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반응률이라는 것은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에 암이 종양이 줄어드는 그런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것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30% 이상 많이 줄어든 환자만을 포함했을 때 아까 그 엔허투 50%가량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객관적 반응률은 기준보다 더 많이 줄어든 환자들만을 포함을 하지만 또 일부는 이제 암 크기가 변하지 않고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의학적으로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반밖에 안 듣느냐 하시지만 그보다는 사실 좀 더 높긴 하고요.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 원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치료 방안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 그걸 이제 예측 인자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 바이오마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허세틴이라는 약을 쓸 때 허투 양성인 환자들이 잘 듣는다. 그럼 여기서 허투 발현, 이것이 하나의 예측 인자, 그리고 바이오마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허투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이 허투 표적 치료제가 잘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마커가 있다고 해서 또 그 약이 잘 듣느냐.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잘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또 면역항암제도 마찬가지죠, 교수님. 네, 면역항암제는 PD-L1이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가 암세포에 발현이 많이 된 사람들이 잘 듣는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가능성은 더 높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확률적인 거지 그게 반드시 뭐 100%다 이런 뜻은 아니다. 하지만 바이오마커가 음성인 환자들보다는 확률적으로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거는 맞습니다. 바이오마커 안에서도 세분화된 옵션이 조금 달라서 안 듣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이오마커가 양성이라도 그 안에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유전적인 인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모든 거를 100% 밝혀서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면 그걸 더 세분화시키는 게 더 연구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이 환자의 암과 이 환자의 암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미래의 암 치료겠죠. 저 궁금했던 거 있어요. 만약에 막 전이가 여러 군데 되면은 선생님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약을 써야 돼. 폐 전문가이신 분은 이 약을 써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 폐로 전이됐다. 그럼 폐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폐에 전이된 애는 폐암이 아니고 유방암의
성격을 지닌 애가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지 폐암에 대한 치료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약을 썼을 때 예를 들면 유방에 있는 암덩어리는 줄어들었는데 폐에 있는 암덩어리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신에 전이된 암 환자들이 어디 장기와 이장기의 반응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암이 발달을 하면서 다른 유전자적 특징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유전자적 특징이 계속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가기 때문에 치료의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 내에서도 치료 반응이 다른데 당연히 사람과 사람끼리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폐로 전이되면 폐암이 아니고 유방암의 전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발암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간으로 전이됐다고 해서 간암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원발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환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막 돌아다녀요. 미국에 여행 다니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죠. 한국 말 할 거, 한국 음식 먹고 싶을 거고. 그런 거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다고 이게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방암 세포가 간에 가 있으면 간암이 아니에요. 유방암인 거지. 근데 약간 미국 사람처럼 화장하거나 조금 옷은 다르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반응은 약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피 속 자체가. 근데 그 증상 같은 것도 달라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비슷할 그렇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장기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폐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겠죠.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럼 전이로 해서 폐를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입니다. 이럴 수 그런 경우 있겠네요. 굉장히 많죠. 막 여기 척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뼈 아파서 왔는데 뭐 유방암, 그 척추 아파서 오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전립선암. 전립선. 전립선암은 뼈 전이가 엄청 많이 되는 암 중에 하나예요. 제일 흔하게 뼈로 많이 가는데 고령 8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응급실로 맨 처음 실려와요. 등이 아파서. 뼈 검사를 했더니 뼈에 막 엄청나게 많은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검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전립선암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한테. 처음 그게 발견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립선암은 특히.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결과죠. 네, 오늘의 요점은요, 암 치료가 결국은 이제 미래에는 철저히 개인화될 것이라는 저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이런 것에 굉장히 실망하셨을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점점 더 암에 대해 저희가 알아갈수록 이런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암 치료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